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가장 늦은 회동의 성과는? 네, 오늘 아니면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말 두 가지 큰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이겁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4시간가량 앞두고 무산됐었죠. 다음 주 초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날짜가 이번 주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큰 발표는 청와대 이전입니다. 광화문의 외교부 청사냐 아니면 용산의 국방부 청사냐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역시 이번 주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조건 없는 회동을 먼저 제안하자 윤 당선인 측도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씩 인내하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은 당사자 두 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뢰관계를 갖고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성사됐다면 당선 7일 만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였죠. 하지만 다음 주에 만난다면 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간 역대 가장 늦은 만남이 됩니다. 지난 15대 대선 때를 보면은 이틀 만에 회동이 성사됐었고요. 16대에는 4일, 그리고 17대에는 9일 만에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18대 역시 9일 만이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20대 대선 이후에는 언제쯤 회동이 될까? 이게 궁금한데요. 이도훈 의원님, 이렇게 가장 늦은 만남인데요. 좀 회동의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늦게 만났으니까 그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되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떠나는 대통령과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이제는 약간 통합과 협치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런 국민의 기대에 따라서 우리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들이 많습니다. 지금 논란이 돼서 이제 결국 그 회동이 연기되는 이유가 됐습니다만 인사 문제, 임기 말에 대통령의 그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문제,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또 전직 대통령 사면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사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정부 조직법 개편이라든지 새로운 정부가 활동을 하게끔 하는 공간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지금 너무나 큰 이슈가 됐습니다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지금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협조할 만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은 국방부 시설을 이전하려면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이나 그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협조를 받아서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법적인 문제를 삼는다면 어떤 근거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군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두 분이 만나서 협의를 하면은 그 자체가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나중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는 하라고 그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두 분의 만남이 빨리 필요하다.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그 회동이 열흘을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를 내라. 이런 국민의 기대도 크다는 것을 양측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회동 무산과 관련해서 양측 모두는 실무 협의가 마무리 안 됐다 이렇게 밝혔었죠. 가장 의견 차이를 보인 게 인사 문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사 문제를 두고 양측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저희의 입장이 현 정부와 같이 병행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럼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만나시기도 전에 서로의 참모들, 뭐 이런 분들이 서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 자리를 편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와대도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양측이 가장 갈등을 보였던 건 인사 문제인데 그중 이 세 가지 자리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그런데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으로 양쪽이 협의가 됐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 문제가 됐던 인사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인데 역시 여야가 같이 추천했던 조병현 선관위원을 상임위원으로 내정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전히 감사위원 2명을 두고는 갈등이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봉 교수님, 예. 대통령의 인사권을 두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청와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새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하는 만큼 당연히 협의해야 된다. 당선인 측 주장은 이렇게 갈라졌는데 결국 톱다운 방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회동을 연기하면서까지 갈등을 빚었을 필요가 있나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두 분이 말고 다른 분들이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만남도 이루어졌을 것이고 만나서 얘기가 가능하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옆에서 참모라고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인수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측근이라고 하신 분들이 자꾸 인터뷰하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칙, 공정, 상식을 얘기했던 분이 윤석열 당선인이니까 예. 그 원칙에 따르면 인사권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선인 측에서 예를 들면 협조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시작도 하기 전에 만나기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청와대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이렇게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요. 저는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언론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자꾸 분위기를 더 안 좋게 만들어가고 있고 사면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걸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두 분이 만나면 충분히 대화가 되고 또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아니 물론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도 있겠죠. 그것도 나중에 그러면 추후에 만날 필요가 있으면 또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옆에서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오해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아무 조건 없이 만나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갈등의 요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하고 다시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의 만남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이 아니고 예. 또 실무진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은 추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여론을 옆에 계신 분들이 자꾸 예.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든 의원님, 결국 네. 그러면 주변 참모들의 문제였다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건가요? 뭐 꼭 참모의 문제였다기보다는 자리가 가진 중요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그 협의 과정을 거쳤고 어느 정도 조금 그 조정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세 자리는 한국은행 총재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 2분, 그다음에 중앙선관관리위원회 그 상임위원 이렇게 그 세 자리인데 네.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임명하면은 대부분의 임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게 되는데 금리 정책은 너무 중요해서 물가나 성장 등 경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과 함께 하는 게 더 낫다. 이래서 대체로 지금 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그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이 거론되는데 이분은 옛날에 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일했고 서울대 교수도 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이만하면은 더 적격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 그 상임위원 그 9명 가운데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그다음에 국회가 3명을 초청하는데 여야 1명에 여야가 동시에 추천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조병현 지금 그 선관위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그럼 상임위원으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쟁점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은 게 감사위원 2분인데 예.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감사원에서 현 정권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예. 이미 탈원전 감사, 그러니까 탈원전이라면 월성 1호기 조기 가동 중단과 관련된 감사에서 그 굉장히 여야가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렇죠. 그런 거를 우려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정책을 감사를 한다. 그렇다면은 아이고 이거 감사위원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 쪽에 좀 더 가까운 인물이면 결과가 문재인 정권에 굉장히 불리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미묘한 점이 있어서 아직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위원도 임기가 4년이에요. 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부분의 임기를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당시에 한 번도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민주당 정권이라고 비판했지, 민주당 정부라고 비판했지, 문재인 정권이나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어느 정도 금도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윤석열 차기 정부가 문재인 현재 정부에 보내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상호 간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감사위원도 지금 그러면 현 정권에서 한 명, 차기 정권에서 한 명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한 명씩 하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지 말고 앞서 한국은행 총재나 선관위 상임위원 하는 것처럼 그래도 차기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고 윤석열, 문재인 그 두 분과 관련한 관계에서는 조금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해나가는 게 맞고 그런 신뢰를 이제 다음 주에 될 거로 보이는 두 분 간의 회동에서 좀 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또 회동 무산의 또 다른 이유로 꼽혔던 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입니다.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서 양측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이렇게 충돌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그보다 더 연세도 많고 형량도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안 해준 거는 또 다른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는 사적 이익을 위해 법 원칙도 공정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꾼의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될 사항이라고. 최측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누구를 위해서 그런 선거법 위반을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경수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살려가지고 살려줘야죠.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대통령이 된 뒤에 직접 책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41년생이에요. 그럼 네. 우리 나이로 82세인데 2018년 4월 달에 구속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2020년 10월 달에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이 됐는데 만약에 만기 출소하게 되면 나이가 얼마냐? 95세가 된다고요. 예. 그러면 그때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누가 봐도 그 이전에 출소는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으로서도 큰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대통령으로서도 공이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면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겠지만은 어쨌든 본인의 임기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이 됐으니까 임기 끝나기 전에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보기에도 모양도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어찌됐든지 간에 제 생각에 만약에 문 대통령이 사면을 안 하면은 예.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거기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지봉 네. 교수님, 지금 정혁진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하지 않은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의 여론과도 저는 연계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있지만 그 사면권이라는 게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국민의 여론이나 상황을 다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네. 본인의 사면권이라고 하는 국민이 위임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정치적 어떤 협상의 대상이 되고 산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보통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당선인 측에서 뭐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사면을 건의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가능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또 동일한 얘기예요.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 저는 대단히 부적절해요. 왜 이걸 이렇게 이슈화하고 거기에다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까지 꺼내면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자기 사람 좀 사면해주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정치적 거래를 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게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 특히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반감이 커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두 분이 만나서 결단하고 뭐 예를 들어서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서 뭐 협상을 해서 또는 뭐 조용히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그게 좀 파장이 좀 적을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슈화를 해놓으니까 더 어려워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런 이슈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할 문제를 자꾸 이슈를 키우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문제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자중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두 분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지를 지켜보고 그 안에서 어떤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협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이 사면 문제도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시니까. 다만 두 분이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이 어떤 뭐 예를 들면 건의한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또 대통령이 받아들이실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켜보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자꾸 압박을 하거나 이번 결과 이런 결과 있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권과 사면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양측 측근들이 대리전을 치르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제 문 대통령이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도 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은 아무래도 탁현민 의전 비서관의 소셜미디어 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탁 비서관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직무실 이전을 두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을 때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었다. 여기가 청와대를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냐 이렇게 묻고 싶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허은하 지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특유의 조롱과 비아냥으로 일관되는 탁 비서관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이런 즉각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도원 의원님. 탁 비서관의 비판은 적절한지 이것도 궁금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정권 교체기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떠날 정권도 또 새로 들어오는 정권도 서로 굉장히 조심하면서 상대방을 예우할 필요가 있는데 탁 비서관의 그 발언은 좀 떠나가는 정권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철부지 같은 얘기가 아닌가. 지금 얘기한 얘기도 보면 창경궁을 뭐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했는데 사실 창경궁 개방은 고종의 요청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청와대를 뭐 계속 쓰면 안 되겠나. 뭐 평생 정권인가요? 지금 정권 교체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 3월 10일이었죠. 박경미 대변인이 그 선거 패배를 인정하는 발표를 하면서 5분간이나 울먹인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탁비서관까지 이러면은 탁비서관은 뭐 누구나 다 지금도 최근 거리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있고 대통령의 측근인데 그러면 청와대는 정권 교체 자체를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가? 지금 두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생각인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치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그 질책을 하고 제동을 건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 청와대 비서관 차원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당 의원 차원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차원의 생각은 그거보다는 더 높고 지금 문 대통령은 적어도 그런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잘 호응을 해서 다음 주라도 좀 그 합의를 낼 수 있는 어떤 좀 의미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길 좀 기대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역대 가장 늦은 다음 주 초쯤에 회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번 주말 발표될 또 하나의 큰 뉴스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랭킹에서 만나보시죠. 윤석열의 첫 시험대. 윤석열 당선인은 탈권위 그리고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와대를 떠나서 어디에 집무실을 마련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 시험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왜 옮기려고 하는 건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위에 있지 않고 저 절대 권력 속에서 내려와서 국민 속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드렸고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중지를 모으고 오늘 답사를 해보고 또 그 안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네, 절대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겁니다. 현재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로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이 두 곳 중에 한 곳을 낙점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데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과의 소통이 가능할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논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하면 국민과의 소통이 가능한지를 놓고 여야의 주장은 상반되고 있습니다. 사실 건물의 공간과 형태는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 구조를 결정하거든요.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외교부 청사든 아니면 국방부 청사든 기자실은 대통령이 집무하는 그 건물 안에 있을 겁니다.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과 함께 만나 뵙고 의견을 듣는 데 있어서 다를 수 있음은 청와대가 구중궁궐같이 되어 있어서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옮기겠다고 하는데 국방부는 구중궁궐이 아니라 십중궁궐입니다. 여기 감히 국민이 접근할 수조차 없습니다. 네,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건데 과연 국방부 청사가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취지에 적합한가를 두고 전혀 다른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그래도 국방부에서 법무실장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국방부에 4년 반 동안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네. 공교롭게도 어제 또 회의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국방부를 가봤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저희 용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사무실만 대통령 사무실만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정도로 옮기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관저까지 이전하겠다고 당선인이 이야기했으니까 문제가 더 확대되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청와대 회의하러 여러 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관저나 이런 데는 너무 멀어가지고 그야말로 구중궁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장점이 용산이 보안이 지금 국방부가 있으니까 보안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완비가 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용산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군 기지가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가 80만 평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반환받는 일만 남아 있는데 국방부하고 그 용산 미군 기지가 붙어 있어요. 네. 힐기장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반환받는 미군 기지에다가 그 대통령 관저를 짓는 것은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용산 부지에다가 지난번에 뭐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그 공약에 있어서는 여기 아파트를 짓겠다 막 이랬었는데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환받는 그 용산 기지는 무조건 공원으로 만든다. 그래서 용산 공원 조성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은 조만간 용산 공원이 조성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용산 공원을 찾게 될 거고 그런 부근에 대통령 관저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윤 당선인 이후에 또 많은 대통령들이 쭉 이어서 그 취임을 해가지고 일을 할 텐데 계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이에 이전하는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국방부가 그렇게 단순한 조직이 아니에요. 예. 국방부가 다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사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대처를 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의 국방부 장관부터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국방부는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지문 교수님. 네. 아까 서른 의원께서 국방부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구중군거리하면 국방부는 십중군거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는 오히려 확장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 부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소통 문제에서는 동의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될 거냐. 그러니까 소통은 의지의 문제인 것이지. 예. 국방부 안에 만약에 이제 집무실이나 아니면 뭐 관절을 옮긴다고 해도 경비가 삼엄하고 그 대통령이 나오셔서 사람들 만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통에 있어서 과연 국방부가 적절한 장소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민해 보면 거기서는 다른 게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국방부 같은 경우도 다른 부처보다 훨씬 경비가 강화됐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전략 자산들도 있고 또 국방부라고 하는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예를 들면 정부 청사처럼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쉬운 장소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 예를 들면 경비도 지금 다 군인들이 쓰고 있잖아요. 헌병들이 쓰고 있고 2중 3중으로 경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말씀하신 것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옮기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식사로 밖에 나오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처럼 예.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용이한 장소냐 하는 부분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예를 들면 지금의 청와대가 그게 좀 어려운 장소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를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국방부 안에 건물을 짓고 들어가시는 것만으로 과연 소통이 잘 될 거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시민과 만나고 어떻게 소통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을 국방부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좀 어려울 거다. 차라리 저는 뭐 외교부나 아니면 그 종합청사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바로 거리 옆에 있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으니까. 물론 예. 그러면 이제 뭐 보안이나 아니면 이제 경호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네. 저는 소통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과의 소통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이런 말씀인데 자, 두 번째 청와대를 국방부로 이전할 때 생길 수 있는 논란은 이겁니다. 군 연쇄 이동 과연 안보 공백은 없는가 이 문제인데 역시 이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 차이가 분명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청와대 용산 이전 추진이 초래할 안보 공백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공언했던 선제 타격의 첫 대상이 국방부인가라는 날선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외교부나 국방부나 중요한 부처니까 단절없이 이 업무 연속성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비용 문제, 그다음에 주변 지역의 그 주민들이거나 근처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편리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야 되겠죠. 지금 안보 공백에 대해서 여론이 좀 우려가 많은데 당연히 고려해서 혹시라도 이로 결정이 됐을 때 그런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도 물어봐야죠. 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국방부 신청사에 있는 국실들은 다시 뭐 합동참모본부로 또 합동참모본부의 사무실들은 다시 방위사업청 등등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전으로 북한이 대규모 도발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연쇄 이동이 과연 괜찮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동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2달이라는 딱 시간적 제약, 5월 10일까지는 맞춰야 된다. 그 예. 제약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조금 빠듯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네. 우리가 이제 집안을 이사할 때도 2달이면은 뭐 아주 충분한 기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선은 이제 그 공간만 놓고 보면은 지금 뭐 국방부 청사를 새로 짓느니 합창 청사를 새로 짓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 그런 비용도 들지 않고 지금 국방부에는 국방부 구청사 그다음에 합참이 쓰던 별관도 있고 또 저 위쪽으로 이제 그 방사청장도 있고 지금 국방 홍보원도 새로 신축 중이라고 하니까 사실 가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무슨 이제 안보 공백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평시 아닙니까? 예. 평시에 2달에 걸쳐서 이사를 하는데 거기에 안보 공백이 생긴다면 그거는 우리 국방부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만약에 전쟁 시에는 헤드쿼터가 계속 움직일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때는 그럼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너무 과도한 얘기고 예. 네. 그리고 또 좀 더 솔직히 얘기하면은 현재 군 지휘부의 많은 분들은 북한이 뭔가를 발사했을 때 탄도미사일이라 하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로 얘기도 못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안보 공백 얘기하는 게 조금은 민망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로서도 지금 용산에 자리 잡고 이제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좀 비켜줬으면 좋겠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외교부든 어느 부처든 그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예. 조금 더 큰 대의를 위해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결정이 된다면은 협조해주고 그 협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역시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예. 지금 이동훈 의원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2달 안에 옮기는 것이 과연 이렇게 빠른 시간에 국방부 전체 1000명이나 되는 그 인력들이 물론 그 안에 남은 사람도 있고 옮긴 사람도 있겠죠. 그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연합사도 예. 그렇고 합참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근데 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연동이 돼 있잖아요. 다 하나를 옮겨서 시스템을 옮기면 그 시스템에 연결을 해야 되고요. 네. 지금 EMP 같은 경우도 EMP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옮기는 것도 어렵지만 새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구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을 예를 들면 일반 행정 사무를 보는 그런 부처 같으면 훨씬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사무 집기나 기구들만 옮기면 되니까. 그런데 국방부라고 하는 시설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이나 군사 장비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첨단 장비들, 사이버 사령부도 거기 같이 있잖아요. 예. 이런 장비들 옮기는데 과연 2달 안에 가능할까? 국민들은 좀 의아해할 거예요.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군 전문가들이 볼 때 과연 저게 타당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백업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잘 작동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사를 하게 되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하나만 옮기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에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인수위가 단순히 그냥 본인들의 판단, 그러니까 비전문가적 판단이 아니라 예. 국방부의 전문가들이나 즉 담당자들과 논의를 거쳐서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전문가들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운영하는 분도 거기에 있고 그런 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를 잘 계산해서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말고 정말 그분들이 볼 때도 안전하게 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는 여러 평가가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인수위는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를 직접 방문해서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게이트 시설 오른쪽으로 장관실, 차관실 있는 데는 날개부입니다. 보다시피 창이 여기는 아파트처럼 사다리 차를 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물동량을 이사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사업체에 물어보니까 한 20일 정도도 24시간을 돌려야만 물동량을 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사 수요도 여기는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방부가 이사를 하려면 20일 동안 24시간 엘리베이터를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하기 싫죠. 왜냐하면 저도 국방부에 있을 때 몇 번 이사를 했었어요. 예. 국방부 별관에 처음에 제 방이 있었다가 그 반환받는 미군 기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현장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미군 기지로도 옮겼고 그다음 또 일부 사람들은 평택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일을 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번거롭고 쉽지 않고 그런데 그다음에 지금 그 청와대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데가 본관인데 그 본관이 제일 큰 건물이에요. 제일 크고 좋은 건물인데 네. 거기 한 1000명 정도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내에 이사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는데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시기를 꼭 뭐 취임식이나 여기에 딱 맞추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옛말에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조금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그 국방부 청사로 그 대통령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청와대를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때 논란이 되는 세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과연 이전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이건데 인수위에서는 아직 구체적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한 500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1조 원 이상이 든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0개 부대가 있습니다. 국방부 있죠. 합동참모본부 있고 사이버사령부 있고 시설본부 또 검찰단 법원 뭐 여러 그런 부대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전한다고 하면은 지하시설 같은 벙커는 EMP탄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하는데도 한 1,000억 이상 들어요. 그럼 합동참모본부 건물 짓는데 한 2, 3천억이 드는 거죠. 최소 건물 짓는 것만 한 1조 정도 드는 거고. 지금 비용의 추산과 관련해서 1조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국민의 이 세금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고요. 최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민주당은 1조 원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김은혜 대변인은 1조는 너무 나간 얘기다 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틀린 거죠. 예컨대 차를 바꿀 때에도 예. 몇 억짜리 차를 살 수도 있지만 뭐 한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차를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병주 의원님 말씀하신 건 조금 오버하는 바가 있다. 왜냐하면 합참이 옮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국방부에 조금 전에 그 김병주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10몇 개 부대가 있다라고 했는데 예. 그거 사실이고요. 국방부 안에 건물이 수십 개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제가 어제 그 국방부 가서 보니까 국방홍보원이 저쪽 방사청 자리 정도에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국방홍보원 건물을 신축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건물들 뭐 설계 변경 해가지고 뭐 5층으로 지려고 했던 거 한 10층 정도 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다른 부처들보다 국방부가 공간적 여유는 확실히 많이 있습니다. 장관실도 다른 장관실에 비해서 몇 배나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제 생각에 뭐 김은혜 의원이 500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보다 더 들 것 같고 500억에서 1,000억 사이 정도 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반대급부요? 네, 예. 어제 그 김병주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국방부 청사는 27만 제곱미터다. 한 9만 평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청와대가 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어제 김병주 의원 인터뷰한 거 봤더니 40만 제곱미터래요. 네. 그러면 청와대 40만 제곱미터 13만 평이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1,000억 정도 돈을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13만 평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어디야 그 산 밑에 예. 좋은 공원을 이제 국민들이 받으면서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청와대에 계신 것보다 그 용산으로 왔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국민들과의 소통이 훨씬 더 그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정도 비용은 저 같으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3가지 논란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이렇게 있다 해도 윤석열 당선인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봄꽃이 지기 전에는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저희가 감안하면서 검토할 것입니다.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일상을 회복하는 날에 청와대를 거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네, 하지만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있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임태희 고문은 집 인테리어를 해도 보통 2달 정도 걸린다. 시간을 갖고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요. 정우택 의원은 국민 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 과연 맞는 시기인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도훈 위원님, 네네. 윤 당선인이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조금 이 대통령 집무실을 그러니까 광화문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이제 용산으로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현재로서는 그 용산의 국방부 청사를 옮길 가능성이 조금은 많아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현재로서는 비용, 뭐 보안, 경호 이런 문제만 거론되는데 저는 뭐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언론인이니까 좀 더 크게 예. 뭐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게 좀 역사적인 맥락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392년에 그 조선이 창건이 됩니다. 그리고 1394년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628년 동안 현재의 청와대 자리는 우리나라의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조선시대, 대한제국, 일제시대, 미군정시대, 그리고 이제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도 권력의 핵심은 현재 청와대 자리였어요. 근데 그 청와대 자리를 국민한테 돌려준다는 얘기는 그 권력의 핵심의 자리를 처음으로 국민이 갖는다는 그런 거창한 역사적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결코 간과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서울의 지형으로 봐서도 서울의 중심이 종로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거고, 우리가 이제 많이 말하는 그 배산 임수의 풍수도 북악산과 청계천에서 남산과 한강으로 옮기기 때문에 서울,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강역이 훨씬 넓어지면서 세계로 나가는 그런 기상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이 1392년에 건립이 됐지만 1394년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재 이제 우리 김윤혜 대변인이 5월 10일 날 청와대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렇게 하셨지만, 만약에 이제 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옮긴다는 결정을 한다면은 꼭 그 5월 10일이라는 날짜에 너무 집착은 하지 말고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소통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아까 잠깐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만 국방부에 혹시라도 어떤 그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가면서 이전을 하면 좋겠다. 그게 물론 2달 안에 다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시일은 늦어도 어느 국민도 지적하지 않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한 2가지 정도는 윤 당선인이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첫째, 우리 역대 국방부 장관 중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관진, 김장수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과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방부로 갈 경우에 만약에 용산 합참의장이라든지 육참총장 공간을 쓰면은 교통에 문제가 많으니까 기왕 국방부 옮기면 일단은 그 청사 안에 백악관도 집무실, 그다음에 관저가 같이 있거든요. 청사 안에 임시로 숙소를 마련해서 국민 불편을 좀 줄이는 방안, 이걸 같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자 여야 일각에서는 풍수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용산 땅은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일테면 오욕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꼭 이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주둔했던 곳에 꼭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설에는 무슨 풍수가의 자문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하면 내내 이야기 노래해놓고서 느닷없이 무슨 용산 뜬금없이 글로 간다 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또 국방부를 쫓아내고 거기 앉는다. 어떻게 해석하겠어? 풍수 지리설 위해 무슨 걸로 해결하겠어? 누가 봐도 현재 관저가 갖고 있는 사용상의 불편한 점, 그리고 나아가서는 풍수상의 불길한 점, 이거를 생각을 할 적에는 옮겨야 되는데, 얘기는 어떤 근거로? 수많은 풍수상의 근거로 풍수가 근거가 있다면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번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이전할 때도 풍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재봉 교수님, 이 풍수와 청와대 이전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풍수를 믿지 않는데 이게 예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옮겨지는지 지금 관심 갖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과의 소통이 합당한 것인지,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옮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는 설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풍수라는 것이 이런 게 자꾸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요, 저것 때문에 옮기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니길 바라고 그게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이돈 의원께서도 풍수 관련해서 이 청와대 이전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있을 수도 있는데, 풍수만 따지고 보면은 현재 청와대의 자리가 낮고 지리까지 따지면은 용산이 날 수 있습니다. 풍수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감사원 출입할 때 들은 얘기인데, 서울 시내에 눈이 오면은 눈이 제일 빨리 녹는 자리가 현재 청와대 자리래요. 그러니까 햇볕이 잘 들고 물이 잘 빠지고, 그러니까 명당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용산 국방부 청사가 명당이란 얘기는 아직은 못 들어봤으니까 풍수로만 따지면 그대로 청와대에 있어야죠. 청와대가 더 좋다. 근데 지리의 측면에서 보면은 대국이라는 굳이 표현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번창한 나라의 수도는 산지가 아니라 평지에 있어요. 근데 지금 그림에도 나오는 것처럼 청와대는 산을 등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은 벌판이에요.
워싱턴, 베이징, 모스크바, 그다음에 베를린, 파리 다 평지에 있고 그 평지의 기운으로 세계로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물론 우리나라 현재도 굉장히 위대한 나라입니다만 더 큰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뭐 용산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르면 내일쯤 청와대 이전 장소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해당 부처 그리고 해당 주민 설득에도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입니다. 반성 촉구에 반성하라. 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역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윤호중 위원장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호중은 비대위를 떠나라! 이름만 비상대책위원회지 전혀 우리의 사항을 비상사항으로 보지 않는 처사였다고 저는 봅니다. 대선 패배의 그 대표적인 책임자를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딴 사람들은 전부 총사퇴하고 혼자만 남아서 돌려막기로. 그런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쿨하게 결정하겠다.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저는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호중 비대위원장 사퇴를 일축하고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최재문 교수님, 당내 갈등 봉합될까요? 뭐 봉합이 당장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지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의 저런 상태에서 비대위원장 흔들어서 나가라고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방선거를 이제 거의 2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태예요.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잖아요. 대통령 취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비장하게 지금 대응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흔드는 것이 과연 민주당 전체에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저는 어제 뭐 초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하고 대화했잖아요. 거기서도 격론이 있었대요. 양측이 팽팽하게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은 어느 정도 의원들 입장에서도 지금의 체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뭐 반대할 수 있고 뭐 좀 기분 안 좋으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민주당 상황을 보면 윤호중 비대위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만약에 잘못하면 질책도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떠나라 나가라 이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최입의 비대위원 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사에 반성을 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가요. 민주당 내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집단 반발을 샀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퇴임사에 잘했다라고만 쓸 수는 없지 않냐. 못한 내용도 쓰고 그러면 반성도 담겨야 한다. 망언이죠. 당내에 갈등을 유발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심지어는 내부 총질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민주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5년간의 정부가 이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가 이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거긴 당연히 대통령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 여당으로서의 민주당과 또 이번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까지 다들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성역 없이 다 같이 한번 이제 성찰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의원 주장 책임이 많은 사람들부터 다 같이 반성하고 성찰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청와대 출신 의원들 이렇게까지 발끈할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동훈 의원님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선 쇄신이라는 거는 반성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비대위원으로서 뭐 할 수는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청와대 출신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이제 막고 싶은 생각이 앞장서니까 또 그 생각도 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당권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4일 날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그때까지는 갈등 양상이 뭐 계속 격화되진 않더라도 유지될 수밖에 없고 24일에 어떤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이 갈등이 더 확산되느냐 아니면 잦아드느냐 이제 그 계기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그 세 분의 후보가 한 분은 이재명 후보와 가까웠던 분이고 한 분은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웠던 분이고 한 분은 정세균 전 총리와 가까웠던 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중에 또 한 분은 그 현재 윤호중 그 비대위원장부로 물러나라는 얘기까지 직접 했기 때문에 예. 어느 분이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갈등 양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24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또 한 번 네 분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 그 갈림길 섭니다. 바로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인데요. 그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 방식을 택한 건데요. 일단 출마 후보 없이 당 소속 172명 전원이 각자 원내대표를 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의 이름을 적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면 만약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곧바로 원내대표가 되는 거고요. 그 3분의 2 지지가 없으면 10% 이상 득표한 의원부터 정견 발표를 하고 다시 2차 투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반 득표에서 당선되고 과반 득표가 없으면 또 결선 투표까지 가는 굉장히 복잡하고 긴 그런 절차를 겪게 되는데 조금 전에 이동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가 없기 때문에 몇 명이 경쟁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선 이재명 캠프에 참여했던 박홍근 의원,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그렇게 봐야겠죠. 이재명 상임 고문과 가까운 박홍근 의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박광원 의원,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와 가까운 이원욱 의원, 이 3파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럼 결국 다시 개파 싸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콘클라베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의 이제 선거를 그렇죠. 거치게 되잖아요. 투표를 거쳐서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개파적으로 모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3분의 1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누군가 이제 선택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저는 콘클라베 방식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냥 다수결이나 아니면 처음에 과반수 없으면 두 사람 붙여가지고 다수결로 이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개파가 더 강해져요. 근데 그런 방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콘클라베 방식을 선택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동의를 안 할 수가 없게 돼. 물론 마음속에는 지지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번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선택했다고 하면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는 동의가 더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차라리 그냥 개파 싸움 해가지고 그중에 한 명 뽑는다 이러면 그게 더 개파가 더 나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콘클라베 방식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 선택이 되든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돼요. 뭉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개파 싸움을 분열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선거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투표 끝나고 나면 하나로 뭉쳐서 민주당이 저는 새로운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좀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전 후보 현재 민주당 상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의 근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젊은 여성 네티즌들이 이재명 고문에게 SNS 메시지를 받았다는 인증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인증글에 따르면요, 이 고문이 여성 네티즌을 친근감의 표시로 개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개딸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서 나온 말입니다. 강아지처럼 천방지축인 딸을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성 네티즌들 이 고문을 토끼과 동물인 친칠라를 닮았다면서 잼칠라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전 후보는 고맙잖아라고 답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이른바 자나체로 친근감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답장을 하는 분이 이 고문 본인이 아니라 보좌진이냐 이런 질문에는 저는 보좌관이 없는 실업자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고문의 젊은 여성들과의 이런 소통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고문이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1,600만 표를 얻었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한 대선 후보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 자산이 있다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네이버 팬카페가 이제 선거 끝난 다음 날인 3월 10일 날 개설이 됐는데 7일 만에 10만 이상이 가입을 했고 네. 그다음에 게시글이 13만 5천 개가 지금 올라왔을 정도로 아주 폭발적이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은 젊은 여성들. 제가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진짜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는 이런 그 젊은 여성들이 뭐 일단은 굉장히 고맙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본인도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젊은 사람이니까 재기해야 될 텐데 그 발판이 결국은 젊은 여성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소식 짚어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일 폭증하는 코로나 소식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입니다. 현수답 방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6일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62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만 1,454명, 어제보다 다소 줄었는데요. 누적 확진자 수는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지침이 발표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종전의 6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가들과 질병청의 분석 결과로는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하되 정점 이후 유행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하면서 점차적으로 완화하기로 검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행사 규모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나오셨는데요. 저희랑 화면을 같이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계속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계속 정부는 지난달 19일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렸습니다. 출입 명부 의무화도 중단했습니다. 이달 5일에는 영업시간을 또 1시간 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을 다시 확대합니다. 교수님,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 괜찮은 건가요?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동량이 증가하지를 않습니다. 즉 방역 완화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 방역 완화 자체의 시그널이 확진자가 느는 상황에서는 방역 포기 같은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방역 완화에 대한 그런 신호를 주기보다는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중증자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방역 완화를 시그널을 주신다면 치료 시스템 자체도 거기에 똑같이 독감처럼 누구나 진료를 볼 수 있게 한 상태에서 저는 방역 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계속해서 방역 완화 메시지를 내고 있고 또 치료나 격리 기준도 이전과 달라지고 정부의 통제나 관리도 느슨해지면서 아예 검사를 받지 않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이 많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정부 발표보다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오미크론은 기존의 다른 변이보다 훨씬 무증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금은 감염이 돼도 증상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 치료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일반 국민들도 증상이 아주 경미하니까 격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검사를 할 때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독감 같은 경우도 진단을 하면 우리가 타미프루라는 약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확진을 하더라도 대부분 분들은 치료를 받지를 못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일부에서는 분명히 샤이 오미크론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외를 보면 확진자 수 대비 최소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항체를 가진 그런 인구수가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확진자 수에 비해서 적어도 2배, 3배의 어떤 샤이 오미크론, 우리가 모르는 확진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영국 같은 경우가 100만 명당 2,682명이 신규 확진됐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425명.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정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00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7,549명. 그야말로 영국, 미국과 비교해서 거의 3배 가까운 수치인데 천은미 교수님, 이런 기록적인 수치가 나오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K-방역의 역설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K-방역 역설이요? 그동안 너무 이제 잘 방역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감염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은 감염이 되신 분들이 재감염 사례가 거의 50%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감염이 잘 되는데
국내에는 기존 감염자가 없기 때문에 해외보다 유행이 늦게 시작하면서 오래 갔고요. 또 하나는 전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밀집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염이 훨씬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오미크론이 오미크론 1뿐 아니라 오미크론 2로 불리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같이 유행을 해서 전파력이 더 빨라진 거죠. 이런 점 때문에 훨씬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2년간의 코로나 확진자 수에서 세계 최고를 지금 찍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최근에 의료진이 검사를 하는 신속항원 검사가 우리가 같이 카운팅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지금 이 확진자 수는 말씀드린 대로 2배, 3배가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 유행은 아마도 제 예측으로는 4월 초 정도에는 감소세를 들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정점에 이른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점이 해외처럼 첨탑형으로 바로 찍고 내려오지를 않고요. 기존 감염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정 수준 거의 한 달 정도를 한 30에 40만 정도가 유지가 되면서 우리 인구의 적어도 25에 30%가 감염이 되면서 유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를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등급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미크론의 어떤 특성의 변화, 또 우리들의 예방접종력, 국민들의 뜨거운 그런 협력 덕분에 접종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 예방관리 지침도 이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또한 감염병 2급 전환 문제도 이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점이 좀 지나고 나면 법적으로도 감염병 2급 전환 부분도 고려하고. 네, 등급 조정이 이뤄지면은 확진자 신고 체계와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텐데요. 천은미 교수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등급을 하향해도 괜찮은 건지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1급인 경우에는 우리가 확진이 되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결핵이나 홍역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내에만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신고 시간이 좀 늦어지고요. 특히 달라지는 것은 지금은 무조건 감염병 격리를 하셔야 됩니다만, 결핵, 홍역처럼 일부 격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격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2급으로 이게 낮춰지게 되면 지금의 격리 시스템도 굉장히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적으로 저는 병동에서 2차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일반 다인실에서 환자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래도 마찬가지로 원래 2주 격리다 1주 격리해서 격리 해제가 되면서 병원으로 많이 오시면서 사실상으로 이런 1차 때 어떤 감염병의 그러한 격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독감처럼 일반 진료도 하게 되고 치료도 병동에서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신고 시간이 늦어지고 격리 의무가 만약에 사라지면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은 확진자 수가 너무 많고 사실 독감보다도 훨씬 많은 수가 감염이 되고 있고, 예. 우리가 이 백신은 어떤 중증 예방 효과를 지금 기대할 수는 있지만 오미크론을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2차, 3차 부스터를 맞더라도 2달 정도면 15%, 40% 정도밖에 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게 이 오미크론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독감 시스템으로 저는 정비가 돼야 되고, 정부가 이번에 방역 완화도 저는 반드시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또 팩스로비드 같이 효과적인 약물을 정부가 갖고 있는 구매량을 저는 이번 3월에 다 풀어주시고, 도입 물량 가능한 것도 4월 초까지 도입을 하셔서 오미크론 유행이 끝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이 치료를 받고 자연 면역과 백신의 수동 면역을 같이 가져서 새로운 변이가 나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문제는 아직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찍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건데요.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오미크론 변이의 정점을 예측해 왔는데 번번이 그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예측해 왔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2월 말 3월 초 정도에 정점이 나오는 예측들이 좀 상당히 우세한 얘기입니다. 그럼 내달 확진자가 27만 규모가 될 거다라는 이게 이제 정점 수준인가요? 아니면 한 2주 정도 뒤에는 그 정도 규모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요.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이 오미크론 정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해서 최대 37만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유행이 정점을 지난다 그러면 다시 또 특별한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점이 27만이다. 37만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62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인데 천은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오미크론을 막을 방법은 없다. 결국 정부도 그러면 결국 방역을 포기하고 국민들이 많이 걸리더라도 독감처럼 우리가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방역 체제를 바꿨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군요, 그러면. 네, 정부의 지금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현장에서의 이런 진료 시스템은 전혀 독감 시스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확진자들이 증상이 있을 때 아무데도 진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독감만큼 힘들다, 독감보다 힘들었다 이런 분뿐 아니라 지금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사망자들이 제때 약만 투입되면 10분의 1로 사망자가 줍니다. 실제 제 환자들도 병동에서 이런 팩스로비드나 렘데시비르를 투여했을 때 대부분이 생존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적극적으로 치료약을 투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고 일반 국민들도 증상이 있을 때 진료를 볼 수 있게 빨리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방역을 풀면서 독감처럼 가고 있는데 실제 의료 시스템은 독감 관리처럼 가지 않고 있다. 이 언밸런스네, 이렇게 균형이 안 맞고 있는 거네, 현재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완화 시그널과 동시에 진료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이죠. 여의도 식당에서 회식하는 모습인데 소주와 맥주병이 널린 식사 테이블이 보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그 당시 6명까지 모였었는데 10명이 모여서 술을 마셨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돈 의원님, 네네. 저 장면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대단히 부적절하죠. 첫째는 방역적 차원에서 부적절하고 두 번째는 정치적 차원에서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 당시 14일이니까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최소 9명이라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 지침에는 상관없이 저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저 때가 가장 그 감염병 환자가 늘어날 시기 아닙니까? 네. 앞으로 여당이 될 그 당원들이라면은 앞장서서 거기서 저 방역 지침을 따랐어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아니 이제 뭐 여당 됐다고 방역 지침도 안 지키는 건가?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지금 여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겸허하게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런 사진 한 장 자체가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뭐 53일간 하루 24시간 주 7일간 일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진 하나 나오면은 저절로 뭐 무릎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동의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저런 모습 보이면 그럼 승리에 도취했다. 저런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소한 차이로 이겨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더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승리했다고 저렇게 자축한다고 저렇게 가까이서 마스크도 안 끼고 6명이 넘는 사람이 방역수칙 어겨가면서 술을 마시고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더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할 텐데 저거는 윤석열 당선인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도리어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정말 저런 모습 보이면요. 얼마 못 가서 또다시 국민에게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상 정부가 방역을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속에서 새 정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부의 초기 모습을 보면 정부의 임기 말을 알 수 있다. 늘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한 건데요. 그 첫 시험대가 청와대 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첫 인상을 남길지 궁금합니다. 소통과 경청일지 아니면 그 반대 모습일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청와대 이전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